안녕하세요. 또 학교네요. 사실 오늘은 집에서 좀 전자칠판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었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성실하게 노동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사용함이란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잘못 이제 전업주부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생산노동은, 그러니까 재화벌이 생산노동은 안 하시는데 이제 소비 영역을 담당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전업으로 주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요즘 시절에 남편이 외벌이를 하시고 또 전업주부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왜냐하면 들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벌지 않은 걸로 뭔가를 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특히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그 가족 생계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의 사용 용도 말고, 내가 벌지 않은 걸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거는 옳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제 학생들 경우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또 오해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영튜브는 제가 낭만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낭만적인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마 이런 관계를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관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여 그런 오해를 하시거나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을 이 땅의 전업주부들께 제가 좀 위로와 또 한편으로는 변론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성서 본문 자체를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부록은 아니고 그냥 붙이다 보니까 넘버링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강의는 넘버링을 하면서 가더라도 오늘은 글쎄 뭐 전업주부를 위한 변론? 예, 이런 강의를 하나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건 우리 편집자님께 부탁해서 키워드로 띄우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업주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전업주부를 상정하고서 한 텍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구전된 아브라함, 이런 구전된 이야기들로만 봐도 기원전 한 2000년까지 거슬러 가고요. 정말 그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가장 최근, 그죠? 성경에서의 최근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대를 추정하더라도 그쵸? 1세기 말이라고 보고 정말 그 뒤로 가는 분들은 막 더 가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학자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기원을 겨우 넘긴 이제 1세기 말, 2세기 초까지 혹시 보더라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정황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위 고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예전의 시대 환경 속에서 쓰여진 경이죠. 그러니까 경만 있지 않다. 이거 이제 아마 저랑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이야기일 텐데, 즉 그때 받은 경인데 이거를 기록하는 과정 중에서 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줄무늬처럼 옷감짝이처럼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히나 여자에 대한 응시, 여성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특히 많은 경우에 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남자라서 못 넘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제한성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경을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제가 못 넘어가는 저만의 제한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아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많은 이들의 성서 해석이나
이 신앙에 대한 나눔이 필요한 부분인데 점점 저만의 유튜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전업주부를 상정하고 쓴 텍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치,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상징적으로 은유된 그런 그 사치한 여성들, 뭐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모스의 그 날카로운 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해 생산 노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군을 향해서 요즘 젊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젊은 남성들 중에서 요즘 이제 글쎄 이대남 현상이라고 말들은 합니다만 그렇게 20대 남자들을 모두 하나의 범주로 그렇게 또 싸잡는 것도 전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사회 현상은 그렇게 다 범주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특히 성별로는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때론 여성들도 좀 이렇게 젊은 여성들도 약간 포함이 되는데, 많은 남성들이 전업주부군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마음충이라는 단어로 아주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82년생 김지영? 설마 이지영이었나요? 예. 제가 성을 김지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정말 오랜만에 섬처럼 갇혀서 독박 육아를 하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안고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려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젊은이들이 보면서 한번 꼭 저렇게까지 나와서 저러고 있어. 뭐 내지는 나 접할 때 좋다 야. 나도 저렇게 거기 여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렇게 커피 사서 마시고 싶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전 소설을 안 읽어서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아기 유모차를 끌면서 이제 커피를 받으려다 보니까 또 이제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장면도 있고, 민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로 보면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 이렇게 공적인 공간으로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민폐의 하나의 세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전업주부가 소비하는 그 모든 소비는 마치 정당하지 않은 소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벌레충자를 붙여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집단으로 응시하는 이런 또 사회 현상이 요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요즘의 사회학적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마치 이제 그런 어떤 혐오에 동조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산의 암소로 표현된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은유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유는 당연히 뭐 제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 거기에 포함되는 범주의 여성들은 이렇게 성실한 남편의 노동의 기초에서 정말 알뜰살뜰 전업으로 가정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삶에 배치해 있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귀족 여성들이에요. 그 귀족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생산활동 안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노동활동을 결코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렇죠. 그래도 분이라고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스라엘 전체 집단을 놓고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소수이겠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역사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뭐 전에 없는 태평성들 이룬 거니까,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집단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한 거고, 그쵸? 그리고 또 그런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바깥 양반들, 그쵸? 남편들의 부정의함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다 같이 싸잡아서 언급을 한 거였고, 물론 그 부분을 아모스도
예언자적인 비판적인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불러와서 적용할 때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직접 적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부분이 현재 그걸 이제 제가 막스 베버 좋아하는 건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스 베버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막스 베버의 개념어 중에요. 선택적 친화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Elective Affinity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즉, Affinity, 즉 비슷한 것들은요. 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금방 붙어요. 우리 말로 유유상종 이런 것처럼 얼추 비슷해 보이는 거는 이게 전혀 다른 유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어도 붙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맘충 현상은 정말 다른 원인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 건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성경의 이 텍스트를 읽으면 아이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은 이랬군 이런 방식으로 이 혐오를 덧붙이는데 이 텍스트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뭐 텍스트 악용의 사례 혹은 뭐 텍스트 악용이 그러니까 자꾸 생산해낸 여성 혐오의 사례 이런 이야기들로 만약에 주제를 간다면 정말 전 또 제 한 전공의 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이 아모스서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의 소비에 대해서 특히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 자체를 죄책감으로 느끼게끔 하는 그 외부의 응시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제가 사회학적 강의를 뭐 여기서 본격적으로 할 그런 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이사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1세기적인 너무너무 불안정한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떤 생산 영역에서의 그 임금 노동이 굉장히 그 저평가되면서 충분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굴러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점은 생산 영역에서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비생산 영역 혹은 이제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재생산과 소비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 가정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가정은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독립생계가 가능하게 사는 게 가정이었잖아요. 전통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길쌈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도 하고 뭐 지금도 소수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집 안에서 뭐 간의 농업을 하던 간의 수공업을 하던 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생존 가능하게 온통 그렇죠? 생산 노동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다른 범주의 이야기입니다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산업화 이후에 공사 이제 이분화된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편인데요. 즉 그 공적인 영역이 생산 영역이 되는 그 속도에 맞추어서 그래도 가정은 굴러가야 되다 보니까 이 자꾸 그렇잖아요. 공적인 영역이란 곳은 효율성의 공간이고, 그렇죠? 집약 노동이 공간이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함께 일해야지 효율적이었죠. 이건 물론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만, 적어도 20세기 중반의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그러니까 다들 출근해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행정일을 하든 공업이든, 그렇죠? 뭐 어셈블리 라인, 조립 공정이든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삶이 만들어진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근현대라는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서, 그죠, 산업화라는 문명 이후에 뭐 길어봤자 뭐 서양을 포함해도 한 150년 정도의 생활이고, 우리로 치면 뭐 우리는 뭐 100년도 안 된, 그쵸? 100년이 뭐예요?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인데요. 이런 삶의 방식이 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정하고 생산의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랐고요, 그쵸?
엄마 아빠 일하시는 동안 그냥 주변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 일하느라고 바쁘시면 숟가락 한 들고 옆집으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를 진입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핵가족화되고 섬처럼 고립되죠. 요즘에 그 뭐 고독사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의 어떤 그 생존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아이들한테 가해지는 굉장히 비참한 어떤 폭력적 상황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반드시 우리가 무조건 나라가 잘못했어, 제도가 이게 뭐야 라고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근대라는 이제 사회의 초기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한 거란가, 사실 이건 이제 사실은 나라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만, 초기의 해결 방식은 사적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렇죠? 뭐 너희 집에서 외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은 아빠였습니다만 외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 벌고, 그동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른이 다 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부재 상태, 그러니까 보호 부재 상태가 될 테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분업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 일하면서 돈 버는 동안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가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즘에 이제 후기 근대라는 사회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 근대 사회는 이걸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가 집을 지키고를 당연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요, 동력을 멈췄을 때 곧바로 새로운 제도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겹쳐요. 왜냐하면 예전 제도의 관성들이 완전히 딱 스탑을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가 사실 동력은 그쳤거든요. 이런 얘기 제가 특강 가서 하면 다들 섭섭해 하시지만 사실 사회학적으로 동력이 그쳤어요. 동력은 그쳤지만 굴러가는 거죠. 그 인식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굴러가고 있던 근현대 초중기엔 당연히 돈은 남자가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나가고, 그리고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거지. 이런 관성이 겹치는 지점에서 사실 전업주부라는 군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기의 전업주부군의 어떤 전업주부군의 탄생이나 또 전업주부의 삶의 배치, 이 구성을 누군가가 막 되게 어떤 독재자나 못된 사람, 특히나 가부장적인 못된 사람이 그렇게 막 기획해서 했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타도해야 될 뭐 어떤 악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때 막 생겨나던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도 꽤나 만족스러운 방식의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생겨난 게 전업주부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업주부 군에 배치되게 된 그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지금 저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두게 되는 게 조심스러운데, 저도 사실은 결혼해서, 그러니까 저를 전업주부라고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밤에는 공부를 했지만, 예, 그냥 진짜 혼자서 그건 밤에 공부한 거고, 삶의 배치가 전업주부였던 게 제가 1997년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한 게 2005년이니까, 그쵸? 그 기간은 굳이 말하자면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원치 않지만 그냥 그게 삶의 배치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가졌던, 그러면서 뭐 예전에도 제가 막 이렇게 돈을 그렇게 크게 번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그 이전에는 개인이기 때문에 단독자로서, 그쵸?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쵸? 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이러면 제가 벌어서 썼던 삶이 아닌 삶이 그쳐지고, 남편이 그때 남편이 벌어주는, 혹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 제가 가졌던 감정들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하고 중첩돼서 전업주부는 생산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전업주부가 본인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쓰는 것은 그건 사치야, 뭐 부정이야, 예언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막 더 나아가서 맘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그거야말로 부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제가
그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하다가 전업주부 이야기를 이렇게 뭐 1, 2편을 할 줄은 몰랐네요. 사실은 근데 뭐 사회 윤리학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진짜 현장에 대한 점검 없이 성경을 읽고 또 바로 접목하는 건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전업주부 억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합니다. 물론 안 그렇고 행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문명사를 쭉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삶의 배치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여성이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물론 남자들도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가 조금 더 열악했는데요. 더군다나 전통사회 여성들은 뭐 제가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전업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말 그대로 그 핵가족 내에서 외벌이로도 핵가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업주부 1세대, 제가 보통 이제 전업주부도 이제 제너레이션, 즉 세대별로 조금 이렇게 세분화 하거든요. 전업주부 1세대에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삶의 향상이었을 거예요. 떼학병 나가서 밭농사 안 해도 되죠. 그쵸? 막 밤새고 길쌈 안 해도 되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나는 가정만 잘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부생활 뭐 이런 잡지도 나오고요. 그쵸?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생산노동을 하면서 썼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집 안을 꾸미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여성이라고 말하는데 귀족도 아니고 생산노동을 하는 서민층도 아닌 그러니까 전업주부는요, 솔직히 말하면 서민층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귀족은 아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래서 제3의 계층, 그러니까 제3의 여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여성들이 누구랑 본인들을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고안을 하고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발이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노동하지 않아도 굳이 생계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막 새로 생성되는 이 전업주부군이 만약에 귀부인들 그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 귀부인들하고 동일시를 해가지고 막 파티하고 사치하고 막 오빠 나 이거 샀어. 막 이거 다 나 사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그 사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전업주부들은 생산 노동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진 거지 귀부인들처럼 막 노비들 거느리고 막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그 일종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핵가족 단위로 살되 삶의 효율성과 일종의 굴러가기 위해서 일종의 분업 노동을 한 거잖아요. 분업.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만큼을 가지고 이 핵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남편의 부재 동안에, 그러니까 한 어른의 부재 동안에 가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뭐 본인들이 막 결혼할 때 합의서에 쓴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핵가족의 노동 분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만약에 그냥 휙 밖으로 나가버리면 집을 진짜 뭐 손은 집을 누가 지켜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우리가 함정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맘충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전업주부가 돈을 안 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업주부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전업주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업주부 분들은 1세대 아니시고, 그죠? 2세대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3세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생산노동을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임금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산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을 비임금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이셔츠 한 장 다리는데 정말 아주 빨고 다리는데 정말 싼 세탁소에 맡겨도 9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편 와이셔츠 만약에 일주일에 5개 다리시면 예. 막 이렇게 막 모든 전업주부의 노동을 또 이렇게 다 금전화 해가지고 요즘에는 여성 인권 이런 거 이제 증진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여성은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다. 전업주부들은 충분히 남편만큼의 노동을,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비임금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월 200을 버는 집이라면 사실은 아내가 그것보다 사실 상응하는 혹은 더 되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3세대적인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는 그냥 너무 좋으셨고요. 왜냐하면 노동 안 해도 되니까, 밭에 안 나가도 되니까. 2세대는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2세대는 그 말하자면 그 죄책감이라는 거는 왜 가졌냐면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2세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요 3세대적인 계산법을. 사실은 돈을 그만큼 벌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학교 수업 시간은 배웠는데 그 수업 배울 때는 학생이었던 거죠.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간 거죠. 이렇게 뭐 이게 다른 공부들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주부 생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부가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가치를 안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번상 전업주부에 더 가치를 두기보다는 2세대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 이런 게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랑은 또 다른 거죠. 1세대는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세대는 전업주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여성들 사이에서 으쓱할 수 있었던 세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드물었으니까. 막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야, 나. 이게 된 거죠. 2세대는 이게 이제 참 신기해요. 똑같은 삶의 배치인데 환경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제도적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2세대는 이제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얼추 이제 이게 비슷비슷해지면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게 제가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요. 왠지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사실은 82년생 김지영도 나이상으로는 3세대인데 그 2세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게 이제 영화에서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그 소위 말하는 나만 뭔가 이렇게 생산 노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러니까 남편 돈이고 그러니까 인식을 그건 남편 돈이고 내가 번 돈은 아니고 그쵸? 내가 혹시 어디 쓰더라도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때 그쵸? 뭐 남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뭐 네 맘대로 그러니까 남이 고생해서 남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시댁이 뭐 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도 친정에 뭐 좀 도와드리거나 하려면 주눅 들고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우리 낭나이들 중에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 이게 내가 2세대적인 전형적인 제도적 감정이구나. 즉 제도적 감정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인간은 본능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가태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 돈을 쓰기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돈을 쓰기보다 몸을 쓰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택배만 하는 것도 저 막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송비 20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막 제 힘으로 차 위에다가 막 그 매트리스를 메고 얼마나 어설프게 맸겠어요. 그러니까 막 5마일로 달려오는데 차도 휘청, 매트리스도 휘청. 어쨌든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씀씀이가 제가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 노동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의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걸 노동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나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제 전전 강의를 이제 제가 전업주부 1, 2탄 하는 중이니까 그 아모스의 텍스트를 전업주부인 나는 어느 정도의 사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제 특별편처럼 준비를 한 것입니다만 사실 전업주부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쵸? 제가 아까 와이셔츠만 얘기했는데 육아도 그렇죠. 가사도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그 수익 구조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편들보다 사실은 돈을 더 벌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이 돈은 남편이 벌어온 돈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또 남편분들은 또 속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남편이 벌어온 돈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그러니까 바깥일에 충실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두 사람이 함께 번 돈인 거죠. 이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번 돈이에요. 그리고 그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돈이죠. 사실은 뭐 굳이 재화 가치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몫은 반이 아내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실하게 또 이제 윤리교사처럼 성실하게 일한 전업주부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례를 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당당하게 즉 3세대 전업주부시라면 그러니까 2세대처럼 죄책감을 갖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또 1세대처럼 굳이 으쓱으쓱 할 것도 아니고 그냥 3세대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로서 내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이 가정 내에서의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으로도 여기고 당당하고 당연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여성들하고 비교해서 으쓱으쓱하는 즉 약간은 1세대적인 나 귀부인에 가까운 존재야라는 그런 으쓱거림이 아니라 당당함인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당당하게 같이 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전 강의에서 했던 그 이야기 내가 벌지 않은 소비에 대한 거는 전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벌지 않은 소비, 그러니까 내가 벌지 않은 소비는 그럼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 요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면 저희는 성경은 언제 나가나요?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청부론이라는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생산과 부축적과 부소유 나눔에 대한 어떤 윤리가 있잖아요. 경제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이 근현대 사회에서 청부라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래도 저희가 그러다 완전 성경 놓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강의하다가 성경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 하다가 이제 살살 현대 얘기로 빠지면서 성경을 아주 놔버리신 분들, 이렇게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오락가락은 하면 안 되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아모스는요, 어딜 펼치나 그 부정의한 부에 대한 질타가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도 우리가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모스가 비판한 부정의,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부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그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요. 그곳에서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청부가 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오늘날의 우리 상황하고, 즉 21세기 투자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하고 어떤 또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나님들, 또 하루 잘 지내세요. 안녕.